31살 여자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대박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려봐야 할 맛집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해서 평소에도 손님이 그럭저럭 있는 편이고 특히 휴가철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가게를 하고 계세요. 한자리에서 오래 하셔서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입니다. 장사하는데 남는 거 없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는 밥이라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철칙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만큼 많이 남기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성수기인 휴가철에는 회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버는 돈은 거의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장사로 돈을 어느 정도 버셨지만 진짜 돈을 번 건 사실 부동산이에요. 한참 장사 잘하실 때 그래도 큰 돈을 벌게 되셔서 두 분이 가게 접고 은퇴하시면 노후에는 유유자적하게 보내시겠다고 광안대교 보이는 바다전망 아파트를 매매하셨고 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장사 40년 해서 모은 돈보다 4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번 돈이 크다고 하실 정도로 집값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부동산으로 큰 돈도 버셨지만 코로나 시국에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간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저희 부모님 식당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평소 하던 장사에도 타격이 컸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1년 중 가장 큰 돈을 버는 휴가철이 돼도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으니 그때 버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던 부모님 가게는 타격이 컸지요. 원래는 성수기 때 직원들도 더 뽑아서 쓰고 그랬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상황이 1년이 되고 2년째가 되니까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래같이 일하신 분들도 결국 가게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는 사람도 계셨고 아예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부동산은 한참 오르고 있었으니 솔직히 손해본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참 잘 오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손해를 메꾸자니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크고 이래저래 그게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원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게에서 손해보는 돈을 제 월급으로 대신 메꾸고 있다가 도무지 답도 안 보이는 상황에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도 아니고 제 월급으로 다른 직원들 인건비 내주는 상황이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원 수를 줄이고 제가 일하는 편이 덜 손해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제 월급 챙겨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몸으로 때우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던 만큼의 월급을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없었기에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원래는 서울 사람이고 다니던 회사가 지사가 있었는데 그게 부산에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이 오기 훨씬 전부터 혼자 부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고 어쩌다가 인연이 닿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 가게를 돕는 걸 반대를 했어요. 제 월급이며 모아둔 돈까지 부모님 가게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상황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제가 돈을 더 모으는 상황이 아니라 그나마도 모아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에 솔직히 결혼 이야기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해서 제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고 제가 들였던 돈은 노후 대책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고 하셨기에 솔직히 부모님이 제 돈을 떼먹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항상 가족끼리 돈으로 얽혀서 좋을 것 없다면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 돈이 못해도 4천만 원 정도 묶여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애초에 남자친구 계획은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복귀해서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했기에 더더욱이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특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들을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오셨어요.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집에 일단 신혼집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혼수나 그런 것들은 다 채워줄 것이고 가정가구 같은 것들이야 나중에 저희가 정말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면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부모님은 제 돈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갚아줄 것이고 최후의 최후까지 다른 방도가 없다면 집을 팔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있던 그 상황을 반대하던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때부터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올해 초부터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점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 가게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올해 여름에는 다시 휴가철을 맞아서 가게에 대기표까지 받아서 식사를 하고 가는 손님들까지 생기기 시작했고 직원이 모자라게 되어서 새 직원까지 뽑아가며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그동안 저한테 못 주고 계셨던 월급도 챙겨주셨고 저한테 빌린 돈도 일부긴 하지만 조금씩 갚아주시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이 제게서 빌려간 돈이 1,00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남자친구도 서울에 있는 본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사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나 저러나 제가 부산에 남아있으면 부모님 가게에서도 계속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은퇴하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서울 본사로 다시 출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사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인맥도 없는 본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사에 남는 편이 정년보장도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은 서울에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올 초부터는 부모님 가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바빠서 짬을 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몇 달 전에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서울 남자긴 하지만 무뚝뚝한 건 경상도 남자 못지않게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무뚝뚝한 편이기에 부모님께 신혼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았고 사소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묻길래 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사두신 아파트고 4억에 매매를 했는데 현재는 그게 많이 올라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다고만 전달한 줄 알고 다시 정리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설명해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대책으로 사놓으신 아파트고 두 분이 은퇴하시면 그 집에서 지내실 거라고 저희는 그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 은퇴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새 집을 구해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더니 그 말은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돈이 저희 부모님한테 상당히 묶여있다고 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빚까지 지고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결혼하는데 집 명의를 왜 붙들고 계시는 거냐 묻더라고요. 빚이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장 많이 빌려가셨을 때도 4천만 원 남짓한 돈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 빚 갚는다고 10억짜리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깟 1,000만 원 갚자고 몇 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오른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 집은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명의를 옮기는 게 맞다고 하시며 남자친구도 결혼할 때 돈을 가져가니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가먹는 소린가 싶어 남자친구 쪽을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운 표정만 하고 있지 나서서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끝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산 내려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자기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종부터 모든 걸 설명하고 있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더니 집에 가는 길에 제 기분 풀어준답시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못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게 되면서 아무리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그 집은 저희 부모님 노후 대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커녕 제 명의로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두기는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관계도 몇 달 뒤에는 완전히 해결될 일이고 만에 하나 그 집을 저희가 제 부모님한테서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값은 시세에 맞춰서 제 값을 치를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꺼낸 말이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와중에 나온 본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어찌저찌 오해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첫인사 드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많아 일도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네요. 이미 5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도 거의 저 때문에 서울 본사 돌아가는 거 포기하고 부산에 뿌리 내리기로 했는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결혼을 뒤집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참 많네요. 그냥 넋두리나 해보는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혼식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와는 끝내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오해가 생긴 뒤로 파혼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오해도 풀었고 그동안 길게 만나온 시간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네요. 애초부터 저나 저희 부모님을 아주 물러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 풀고 나서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결혼 준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식은 부산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내내 부산에서 해왔다 보니 가족 친지분들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버스 대절해드리고 식은 삶의 터전인 부산에서 올리는 게 맞다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분들이 나가게 되면서 집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찌저찌 부모님이 저에게서 빌려간 돈은 전부 돌려받았고 부모님께서 어차피 고쳐서 살 집인데 저한테 그동안 빌렸던 돈도 있었고 하니 이자 내주는 셈 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집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집이었으니 인테리어는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더 번지르르해졌더라고요. 특히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정말 멋지고 밤에는 밤대로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시골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의미 있게 들어가서 살려고 입주는 따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비시부모님과 결혼한 예비신우 부부까지 해서 당장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2주하고 며칠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때문에 오려는가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부터 예비신우 부부까지 올여름에 휴가를 못 다녀왔다며 결혼식 하는 김에 부산에 먼저 내려가서 휴가 좀 즐기다가 결혼식 참석하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객들이야 여전히 버스를 대절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없었고 미리 와서 쉬다 간다는데 제가 못 오게 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러시냐고 했는데 난데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시냐 물었는데 자기들 2주간 머물 곳은 있어야지 않겠냐며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 가구며 혼수 다 새 것으로 준비해놓았고 남자친구 짐은 아직이지만 제 짐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당장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기분 내겠다고 저희도 가고 싶은 거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쓰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빈집 가지고 뭘 야박하게 구냐면서 예비 시부모가 쓰겠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뭐라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해명할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집이 빈집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기분 나쁘다고 당신 할 말 다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다시 전화 안 했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 엄마한테 연락받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살림이며 내 옷이며 다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불편하다고 했어요. 아직 그 집에서 살 우리도 하루도 안 지낸 곳인데 새 가정가구며 쓰게 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뭐 망가지거나 흠집이라도 생기거나 내 물건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싫은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냐고. 휴가차 오시는 거면 솔직히 부산에 관광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데 잡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어차피 장인 장모님 집인데 왜 저보고 집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를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신 게 다 한가족이라 해주신 것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한가족이 되는 사람들인데 왜 남처럼 대하냐고 하면서 집 가지고 제가 갑질을 하려고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희 마음 씀씀이가 결국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일이라길래 저희 부모님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물으니 저희 부모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이 말이 아니더군요.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인데 불만이 아주 많다는 듯 계속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비시가족 머물 숙소를 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다 전망 보이는 아주 고급 호텔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그걸 우리 부모님이 내셔야 하냐 했더니 저랑 저희 부모님이 자기 가족들을 집에서 머물지 못하게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우리 가족들은 부산 내려와서 어디서 머물러야 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식 때 서울까지 버스 대절 비용도 저희 쪽에서 내는 거 아니냐, 예정된 것도 아니고 불쑥 찾아온다는데 그 비용을 왜 우리 부모님이 돈을 써야 하는 거냐고 했지요. 누가 봐도 억지를 부리는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 남자친구도 더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비 시부모 바람 맞히는 게 앞으로 네 결혼 생활에 어떻게 돌아올지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오라고 하고 싶으면 자기 돈 주고 숙소 잡아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 돈 쓰지도 않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자기 가족들 2주 동안 부산 구경 시켜주는 게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건지 근데 제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오시지 말라 하더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혹시나 촉이 안 좋아서 그날 저녁에 신혼집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 가족들이 부산 내려온다고 통보했던 날에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너는 뭐하는 짓이냐고 저도 똑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잔말 말고 비밀번호나 알려달라는 걸로 봐선 안 봐도 누구한테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연락하더니 안 들키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새 말을 바꿔서 자기 가족들 다시 내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 퇴근하고 나서 아주 된통 난리가 났지요. 예비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 이래가지고 나한테 며느리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 본사로 옮겨서 서울에 집 얻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신혼집 공동명의 안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시골 깡촌에 살면서 돈 몇 푼 좀 있다고 꺼드럭거리지 말라더군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뭘 그렇게 두고 보자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오래오래 두고두고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애초에 남자친구가 부산에 뿌리 내리기로 해서 저도 결혼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죠. 기댈 곳도 없고 솔직히 이제 경력도 단절돼서 취직도 못하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말 바꿔서 서울로 저 데리고 올라갈 계획인 거고 지독한 시집살이가 예정돼 있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술술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전부 다 말해주는 게 고마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10일 앞두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친정부모님 집을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동명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치사하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깟 결혼 꼭 오래 연애했다고 해서 책임감 느끼고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제 잘못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신우가 올해 23살입니다. 시댁에서 공주님처럼 자란 늦둥이 막내딸이래요. 남편하고도 12살이나 차이가 나니 신우 말이면 껌뻑 죽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우가 집에서 이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에서 인사하는 자리라든지 하는 곳에는 전부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집안 막내를 참 아끼는구나 하는 모습 정도는 익히 봐와서 알고 있었지요. 저 또한 늦둥이는 아니지만 집에서 막내입니다. 제 바로 위 오빠가 저와 2살 차이고 큰언니가 3살 차이인데도 막둥이라고 집에서 험한 일 한번 안 시키려고 했는데 신우에 대해서도 저랑 비슷한 경우구나 생각했지 이 정도나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랑 신우도 나이차가 8살이나 나니 결혼 전에는 솔직히 그런 신우가 귀여워 보였을 뿐 신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워낙에 아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둘이 데이트하는 자리에 신우를 데리고 나오는 불상사까지는 없었지만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신우가 이걸 참 좋아하네 하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신우 먹성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쇼핑이라도 같이 가면 제 거 고르면서도 지 동생 거도 같이 고르고 싶은 건지 제 취향 번이 알 텐데 신우가 좋아할 법한 옷 같은 거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요. 23이 성인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세상만사를 논하기에는 아직 저도 그럴 나이가 아닌데 신우는 더더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로 남편이나 형님하고 나이차가 많이 난다고 특별히 어른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저런 신우 성격이 식가족들로부터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온 가족들이 막내라고 둥가둥가 해주고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우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존중해주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해줬으니 신우가 집안일에 그렇게 관여하려고 들고 자기 뜻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랑이 그동안 저에 대한 아쉬운 것들을 신우한테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당연히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 맞춰준다 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나 사상적인 것들부터 사소한 버릇까지 당연히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남편은 자기가 느끼기에 저희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을 신우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둘 사이에 양말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는 정도의 사소한 말다툼까지 말이지요. 백반양보해서 가족끼리 그런 거 당연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제 결혼 5개월 차인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저보다도 8살이나 어린 신우가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더군요. 얼마 전 세상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절 좀 보자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연락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거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집 문 열고 들어가니 신우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도 아직 퇴근을 안 한 상황에 신우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땐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어디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보고 왔는지, 양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현관문 쪽을 등지고 앉아서 제가 들어오는 모습 보더니 고개만 돌려서는 왔냐고 묻더군요. 신우가 4살만 더 어렸거나 그냥 투정 부리러 온 거였으면 차라리 그 모습이 귀여워서 애교로 넘어가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신우가 저를 앞에 두고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신우한테 제 부족한 점이라고 전한 부분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적에 제가 기념일에 선물해준다고 빼빼로나 구운 과자 같은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남편한테 줬던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줬는데 신우랑 나눠 먹었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제가 해준 거 먹어보고 언니가 요리 솜씨가 조금 있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요리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하면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언니가 앞으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신부 수업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아침에도 아침 식사는커녕 제가 출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대요. 맞벌이 부부인데 똑같이 출근하는데 아침 식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하느냐. 아침 식사 정도는 먹고 싶은 사람이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요. 저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은 아니지만 회사에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정허기가 지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거나 커피 사면서 아침에 간단히 먹을 만한 거 사 먹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우한테 해명할 필요나 있나 싶었는데 신우가 완전 오늘 끝을 한번 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욱해서 하나씩 다 받아쳤어요. 신우는 저한테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 뭐 오래 할 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품절녀인데 얼굴에 분 찍어 바르고 멋내서 출근할 이유가 있냐면서요.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냐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얼마나 예의 없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건지 신우만 아니었으면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게 불만이었으면 나한테 말이나 한마디 해볼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8살이나 어린 신우한테 어린 마음 푸너치도 없는 잔소리를 듣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이 다 받더군요. 아직 대학생인 자기가 봤을 때도 아닌 것 같다고. 신우는 무조건 지 오빠 편을 들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인 아가씨가 끼어들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말하면서 남편 퇴근하고 오면 일만 더 커질 테니까 확 꾹 참으면서 이만 가라고 했어요.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면 아가씨가 껴들 일이 아니고 남편하고 제가 둘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이죠. 그런데 계속 안 까고 뻗팅기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오빠 일이지 않냐고 하면서 저한테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를 해보자더군요. 오죽 상황이 말이 안 되었으면 본인이 저한테 한 소리 해주러 이렇게 찾아왔겠냐고 말이죠. 8살이나 어린 신우랑 더 이상 말다툼하기도 싫어서 최대한 좋게 설명해가면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자대면을 해야겠다고 드는 신우를 터져나오는 우라를 눌러 참으며 겨우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대판 싸웠지요.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비단 신우나 시가족들 아니더라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남한테 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내 가족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자기 딴에 서운한 일들을 가장 의지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털어놓은 건데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하면 자기는 그걸 어디 가서 말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느낀 서운한 것들 다 저한테 말했으면 퍽이나 제가 듣는 척이라도 했겠냐면서요. 우리 둘이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자기가 눌러 참아내고 거기서 끝낸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당당하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작 결혼 생활 하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느낀 게 집 앞 안 차려주는 거랑 음식 입에 안 맞게 만드는 거였냐고. 신우한테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라. 저랑 안 좋은 게 있으면 둘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지는 잘못이 없다고 나오니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한 이래 각방을 그날 처음 쓰게 되었네요. 말 전한 남편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어쨌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신우한테 적잖이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분을 삭히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하고는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못 본 척 출근 준비를 시작했지요. 준비가 다 끝나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뒤에다 대고 혼자 궁시렁대더군요. 말을 해줘도 반성을 할 줄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말해줬으면 오늘 아침엔 하다못해 못 이기는 척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저한테 말이라고 건넨 게 그딴 소리라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아침부터 괜히 또 대판 싸우고 출근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출근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궁시렁대면서 두고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퇴근하고 또 제대로 한판 싸우겠구나 싶었는데 차라리 한 번 더 대판 싸우면 싸웠지. 퇴근하고 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신우가 또 집에 와 있더군요. 남편보다 늦게 출근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나갔어야 했나 싶었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신우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무슨 님 가방만한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지짐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는 손님방에다 짐을 벌써 다 풀어놓고 방 하나 차지해서 지방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신우한테 따졌더니 오빠가 부탁해서 왔다는 겁니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하니 자기가 앞으로 이 신혼집에 머물면서 제가 똑바로 하는지 다 감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한테까지 들어갔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자기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내는 거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이 집구석 상대를 해봐야 제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각방 쓰게 돼서 그 방은 내가 써야 하는 방인데 아가씨가 거기에 자리 차지하고 들어왔으니 그 방에서 지내면서 오빠 아침밥도 차려주고 좋아하는 반찬도 손수해주면 되겠다고 말하고 저는 그냥 그 길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와중에 신우, 남편, 시어머니 셋한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다 무시하고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가씨한테 듣고 전화 주신 거 아니냐고 제가 제 입 아프게 또 설명할 필요나 있냐고 되물었어요. 늦둥이 신우를 어떻게 키우든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오냐오냐 키워주고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건 어머님 잘못도 있으니 알아서 책임지라고 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오빠 아침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지 오빠 아침밥 차려주게 하던가 아니면 둘이 결혼을 시키던가 하지 왜 애꿎은 저한테 둘 다 떠맡길 생각을 하냐고 어이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화기도 꺼버리고 친정에서 이틀을 더 지낸 뒤에 이건 뭐 오해를 풀고 자시고 일말에 해결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나머지 짐 챙겨 나오려고 주말에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생이 아내 같은 오빠 생각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런닝 차림으로 혼자 부엌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군요. 밥 잘해주는 동생은 어쩌고 라면을 먹고 있냐고 물으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다가 그제서야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됐다 그러고 제 짐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지요. 옷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가방에 담고 있는데 남편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부짖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던 듣는 척도 안 하고 다른 짐이 있나 손님방에 들어갔더니 신우가 아주 하루아침에 지방처럼 꾸며놓은 손님방엔 신우가 언제 온 적이라도 있었냐는 듯 원래 모습 그대로 정리가 싹 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부엌에 가서 밥솥을 열어보니
제가 집 나오기 전 그대로 밥알만 말라비틀어져서 있더라고요. 여자 대 여자로 한마디 하겠다. 내가 여자의 도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던 신우는 난데없이 지 오빠 밥 해주는 식모로 전락할 것 같으니 그날 곧바로 짐 싸들고 주랭랑을 쳤나 봅니다. 제가 돌아오길 바랬다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고 새언니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었겠죠?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 그냥 내빼버린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 나이 먹도록 밥도 해먹을 줄 모르는 건지 여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후련해서 이혼하기로 한 결심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그 어떤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문제의 근원인 남편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 사과는 받아줬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생각이 있으면 신우도 똑같이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쁨 받는 막둥이 신우한테 그 누구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말을 걸지 못하는 건지 신우는 지 오빠 결혼 생활 말아먹어놓고도 아직도 뭘 잘했는지 연락 한 통이 없네요. 이젠 신우가 찾아와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발로 싹싹 빌어도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점 하나만큼은 신우 덕을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신우한테 한마디만 하고 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마음 강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신우야. 앞으로 엄마 밑에서 신부 수업 열심히 받아서 평생 오빠 곁에서 아침밥 해주며 뒷바라지 잘 해주렴. 네 오빠 너 때문에 이혼당한 거 알지? 혹시나 오빠 두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새 딴 남자 찾아 결혼할 이기적인 생각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혼당해 평생을 혼자 지낼 수도 있는 불쌍한 너희 오빠 곁을 지키며 책임져주는 게 도리에 맞는 거겠지? 혹시나 니네 오빠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턴 오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진정 오빠의 행복을 바란다면 새언니 머리 꼭대기에 서려는 행동은 다시 하지 말아야겠지? 반품당한 오빠 챙겨주면서 뭐라도 조금은 느꼈길 바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을 동네 개 짖는 소리만큼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싸고드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라도 걸릴까 싶어서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년 늦게 입사한 남편은 옆에서 보기에 일에 있어서 의욕도 넘치고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은 신입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딱 거기까지였고 이후로는 남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네요. 제가 일욕심이 많기도 했고 애시당초 회사 내에서 연애 같은 건 안 할 작정이었습니다. 입사 당시 선배들이 말해주길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며 웬만하면 남자는 밖에서 만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는 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주변에서들 남편이 저에 대해 묻고 다닌다며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했던 그날 옮기게 된 회사는 어디냐, 왜 이직하는 거냐 시시콜콜한 것들을 묻더니 이제 회사를 떠나는 거니까 우리 데이트해도 되지 않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저돌적인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싶어서 솔직히 좀 궁금했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 동료가 아닌 남녀로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다른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예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하지 못했네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제 커리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바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실망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 말 하나만 믿고 남편과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었던 거지요. 결혼 전 남편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자마자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던 탓에 시댁 식구들까지 만나고 할 정신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이지요. 참고로 이직을 해온 지금 직장은 동종업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경쟁력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하루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 때문에 다른 일에는 도통 눈을 돌리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상견례 때 한번 본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진작에 시부모님 되실 분도 몇 번 만나보고 어떤 집안인지 좀 살펴볼 거라는 후회가 들더군요. 저희 시댁은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시댁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도 어머님은 그렇게 가족 간의 협동과 화합, 공동체 정신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무슨 고부 갈등이네 시누이지 시네모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걱정하지도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댁 식구들은 사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들 서로 우애가 좋답니다. 실제로 남편에게는 결혼한 사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들끼리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며 자매가 따로 없다고 하시대요.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워낙 자신만만해 하셨고 어머님 옆에 앉은 남편도 진짜고 사실이라며 추임새를 넣어대는 걸 보곤 다들 서로서로 사이가 좋긴 좋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들렸는데 어머님 아버님과 시누는 물론이고 시이모님 내외, 시숙부 내외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 죄다 모여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이미 다 인사드렸는데 왜 또 이렇게 모인 건가 싶었고 그때 어머님께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뭐 온갖 미사역으로 가득한 서론을 한 5분쯤 들었을까. 피곤하고 도무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던 그때 어머님께서 계모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계모임이란 매달 한 사람당 20만 원씩 걷어서 가족 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하셨지만 굳이 왜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건 참 이기적인 거라며 말이 계모임이지 가족 회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가족끼리 모여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고요. 남편에게 이런 모임이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자기는 다른 집들도 다 이런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나가보면 알겠지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쉬다 오는 거라고 진짜 재밌다대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이 모임은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일단 외식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특히나 이 인원수가 다 나가서 사 먹으면 돈이 얼마냐며 늘 해먹기를 고집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하고 사촌동서들한테 만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처음 그 일을 당한 건 시이모님 댁에서 있었던 모임에서입니다. 당연히 어디 고깃집이나 가겠거니 했는데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시이모님 댁이었으니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열댓 명의 성인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나 갑갑하고 여름이었던지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훅훅 찌더라고요. 게다가 집이 작다 보니 부엌이라고 해봤자 음식을 조리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시이모님께서는 음식을 해먹자고 조금만 고생하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저와 사촌동서들에게 장을 봐오라 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선 며느리 솜씨 좀 보자며 실력 발휘를 해보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음식, 후라이라던가 김치찌개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가족들 모아놓고 꼴랑 그런 거나 먹자는 거냐며 시집 오면서 음식하는 것도 안 배웠냐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음식은 사촌동서들이 할 것이니 저에겐 설거지나 하라시대요. 어이없이 욕을 먹은 것도 서러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똑같이 20만 원씩 냈는데 왜 일하는 사람 따로 먹고 노는 사람 따로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모임이 두어 번 더 반복되었을 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패턴이 사촌동서들이 음식을 하고 저 혼자 10명도 넘는 인원이 먹어치운 그릇을 정리하는 시기였는데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가뜩이나 내키지도 않는 모임인데 어거지로 끌려와 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참다 못한 제가 사촌동서들에게 이런 상황에 불만이 없느냐고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저더러 왜 그렇게 심사가 뒤틀렸냐는 식으로 저를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하면 친해져서 좋지 않냐고 되묻기까지 했고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사촌동서들하고 힘을 합쳐 어떻게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볼랬더니 그것도 사이즈가 안 나오더군요. 이후로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모임이 잡혔고 저는 남편에게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셈이냐 물었고 저는 원하면 당신 혼자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나는 회사 일도 바쁘고 친정 부모님 만나기도 힘든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려야 한다니 너무 스트레스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남편도 일단 알겠다며 남편이 정확히 어머님께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 어머님께서 장문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숨 바쳐 충성할 곳이 회사인지 시댁인지 잘 판단하라고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 대꾸한들 욕이나 먹겠다 싶어서 적당히 알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후로 한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회사 일은 여전히 미친 듯이 많고 바빴지만 적어도 주말 하루는 늘어지게 잘 수 있었으니 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걸핏하면 같이 안 갈 거냐 물어왔고 저는 저대로 생돈 20만 원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달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재택근무예요. 얼마 전부터 회사의 몇몇 부서가 재택근무화 되었는데 제가 소속된 부서도 그중 하나였지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어머님께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전에 없이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는데 연신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어머님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셨고 걸핏하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시댁에 오라가라. 참다 못한 제가 재택근무도 근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어쨌든 집에 있는 거 아니냐며 뭐가 문제냐는 식이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재택근무가 뭔지 모르시나 싶어서 저는 재택근무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근조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머님께선 그런 어려운 소리 당신은 못 알아듣겠답니다. 컴퓨터만 켜놓으면 지들이 어떻게 아냐고 우기시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집 밖으로 나가면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오기 싫다는 소리를 아주 어렵게도 한다면서 잘 알겠다고 저더러 핑계도 좋다고 빈정거리셨지요. 기분은 찜찜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님이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2주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이번 개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해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에 관련된 자료도 집에 너무 많이 와 있었고 이걸 지금 다 치울 방법이 없다고 차라리 식당으로 가시면 제가 어느 정도 보태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너야말로 네 시애미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면서 당신 형제들 보기가 남부끄럽답니다. 시이모나 시삼촌 자식들은 사위고 며느리고 다 와서 하하호 즐겁게 어울리다 가는데 저만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 소리만 하면서 그래도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설마 무대뽀처럼 들이닥치는 건 아니시겠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요. 하지만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재택인데도 불구하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혼자 간신히 운전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고요. 그래도 링거라도 한 방 맞고 온 덕분인지 토요일 11시쯤 되어서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고 뭐라도 먹어야지 싶어서 냉장고를 뒤적이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1시간이면 도착하신다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뭐라 할 말도 없었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아들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희 집에서 모인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을 확인할 새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무슨 재밌는 이야기라도 들은 듯 웃더라고요. 제가 장난하지 말고 빨리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지금 1시간 내로 수습할 수가 없다. 집도 너무 지저분하고 나 오늘 정말 아프고 피곤해서 음식 못한다고.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일단 진통제라도 먹으랍니다. 가족들을 헛걸음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이 진짜 말이라도 내가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 일단 몸부터 챙겨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이없는 반응에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열어드릴 거라고 헛걸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들이닥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한테 난리냐며 그러면 저더러 알아서 막아보랍니다. 제가 안 열어드리면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라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나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출장 중이고 일하는 중이니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대요. 식구들 챙기고 하는 건 며느리가 할 도리 아니냐면서요. 남편의 개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가 뭐에 씌어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단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안 된다고 하니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데 왜 아프냐며 전부터 제가 핑계가 많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런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에 집이나 치우랍니다. 당신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나요. 남편과 어머님, 두 사람에게 쌍으로 싫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어찌나 나쁘던지 분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현관을 두들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대요. 그때 급기야 삑삑삑삑 어머님께서 비밀번호를 누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암만 시도하시면 뭐하나요. 제가 바꿔버렸는걸. 1~5번 틀리니까 현관에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옆집에서 인터폰을 한 건지 경비 아저씨까지 올라오셨더군요. 전 계속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덕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선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된다. 경찰 불러야 한다고 경고를 주고 계셨고 어머님은 내 아들 집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그렇게 한 시간은 지났을까요? 실랑이 끝에 다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셨고 이번엔 받았지요.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저더러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욕을 하시길래 전 지금 집에 없다. 제가 분명히 오지 마시라 하지 않았냐고 받아쳤네요. 그러자 세상천지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패급 며느리랍니다. 공짜로 줘도 안 데려다 쓸 며느리라나. 그러면서 제가 당신 얼굴에 똥칠하고 식구들 시간 낭비하게 한 괘심죄라며 이번 회비로 100만 원을 내라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머님께 경찰 안 부른 걸 다행인 줄 아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게 다 무슨 난리냐며 저에게 전후사정은 묻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한 가족이 된 만큼 다른 식구들하고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건데
그거 하나 못 맞춰드려서 이 소동을 일으키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친해지긴 뭘 친해지냐고, 나는 가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에 설거지만 하고 온다고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루 쉬는 것도 시댁 식구들하고 불편하게 고생스럽게 보내는데 뭐가 친해지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재수씨들은 아무 불만도 없다던데 거긴 맨날 생글생글인데 저만 왜 이러냐입니다. 회사에선 그렇게 묵묵히 맡은 일 잘하고 그래서 좋게 봤던 건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자기가 속았다나요? 그러면서도 이 개모임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우리 가족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라면서 영광스럽다 생각하면 안 되겠냐입니다. 영광 같은 소리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더러 지금 뭐라 한 거냐면서 개모임에 있기 싫으냐입니다. 전 싫다고, 너무 싫다고 제발 좀 빼달라고 했어요. 돈도 내기 싫다고, 돈 내고 일하고 내가 약 먹었냐고. 저도 화가 나니까 악을 쓰며 말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한참 듣고 있더니 그럼 이혼하자입니다. 자기는 제가 이렇게 불만이 많고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나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어요. 막말로 애가 딸린 것도 아니고 저도 손해볼 것 없었는걸요?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려울 건 없더라고요. 짜증나고 성가신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거지로 뜯겼던 그놈의 갯돈도 받아냈어요. 어이없던 건 이혼하고 나서 동서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다는 소리가 좋겠다며 부럽답니다. 못하면 니들도 들이받으라고 한 소리 해줄까 하다가 냅뒀습니다.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뭐. 저도 앞으로는 다시는 팔자가 꼬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